네, 그러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제목을 예비교원의 창의교육 역량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사례로 제목을 했는데요. 저희 사업 자체가 창의교육 역량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사업 개요랑 교육과정 개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주요 이제 발표 내용은 교육과정 개선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지리교육과 최광희 교수님께서 이후의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 사업 개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창의교육을 위한 예비교원의 역량을 도출을 하고 이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운영한 성과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 사업의 제목을 예비교원의 4C4R 창의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스마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세 가지 추진과제를 정했는데 교육과정 개선 및 적용, 교육 현장과의 연계, 그리고 성과 확산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각각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추진 과제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희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예비교원의 역량을 4C, 4R이라는 8가지 역량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사범대학에서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그 육성하고 있는 역량들이 있는데 이것을 4C 지속 역량이라고 설정을 했고 우리가 창의 역량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역량을 4가지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R 강조 역량이라고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역량 4가지는 내용 전문성 개발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학습 성과 평가 역량, 윤리 역량 이렇게 4개의 C, 4C 역량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조해야 될 역량으로는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실제적 학습 문제 해결 역량, 학습 자원 활용 역량, 학습 생태계 조성관리 역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강조해야 될 4R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저희는 스마트 모형을 이제 방법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위해서는 그 교과의 내용을 구성할 때 스팀이라든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 문제 해결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을 바꿔서 PBL이라든지 플립러닝이라든지 토익 토론과 같은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교육 방법을 전환하는 것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생태계 조성 역량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역량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학습 자원 관리 역량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수업 시간에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AR, VR이라든지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 드론, 3D 프린터를 적용한 수업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수업을 계획할 때 이제 저희 모형을 적용하도록 수업 계획서 서식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형을 4C4 플러스 스마트 모형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내용이 수업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성취 역량으로 포시4R 역량을 설정하는 칸을 만들고 여기에 성취 기준과 평가 방법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방법은 별도로 특정한 과제나 시험이 어떤 역량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매트릭스를 통해서 고려를 하도록 구조화를 했고요. 또 특히 한 개의 시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과정 중심 평가가 일어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을 고려를 할 때 특히 스마트 모형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조화를 했고요. 또 이러한 내용을 주차별 계획을 세울 때 강의 주제와 함께 수업 내용, 관련 수업 방법을 명시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추진 과제로 교육 현장과의 연계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학습 생태계 조성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시도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키운 그 역량을 학교 현장에 교육봉사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학습, 여러 가지 동아리 지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역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연수 같은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이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저희가 교내와 교육 현장 그리고 전문 학술기관의 영역을 나눠서 교내에서는 전체 사범대학 교수진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예비교원 경진대회라든지 쇼케이스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쌓은 역량을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과 관련해서는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직 체험 캠프를 개최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 현장 창체 활동 같은 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또 현장 연계 포럼을 개최해서 지역 학교 교사들과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성과 발표회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저희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성과 확산을 위한 모형으로 설정을 했고요. 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크레존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에 저희의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성과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교육과정 개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000년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들의 경우는 13개의 강좌가 개발이 됐고요. 올해는 신규 강좌로 11개의 강좌가 개발이 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1학기 때 이제 신규 강좌가 많이 개설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후에 발표할 사례는 여기 지리교육과의 환경지리 캡스톤 디자인 1학기 때 운영한 사례와 또 작년에 운영했던 사례를 일부 소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2학기에도 지금 현재 14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긴 간략하게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최강희 교수님께서 이제 개선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최광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학회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보다 좀 많이 떨리네요.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리교육과의 개선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자연지리 조사 및 실습에 포시4알 스마트 교육과정을 처음 적용했고요. 금년에도 환경지리 캡스톤 디자인에 같은 과정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지리학은 수학 및 과학의 기초가 부족한 지리교육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 수학, 생물학, 화학, 지질학까지 아주 다양한 학문이 복합된 그런 과목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로그, 탄젠트 이런 걸 싫어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 과에서 이런 걸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만든 모형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했고요. 또 학생들이 학생들 성과를 가지고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전 사후 창의교육 인식도 검사를 한 결과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이라서 이 P밸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유의미하진 않은데요.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교육 인식 및 태도 분야, 그리고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 능력 부분에선 확실히 수업을 받고 나서 이전보다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작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네요. 잠깐만요. 네. 이제 잘 들릴 겁니다. 잠깐만. 설계한 내용을 현장조사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이 저의 자연지리 조사 및 실습 수업 장면이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내용학을 주로 공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 가톨릭 관동대에서 제공해주는 포시포알 스마트 교육 과정을 적용하면서 저의 수업 계획서가 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동료 컨설팅도 받고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서 비교적 포시포화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수업 계획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 모형을 적용해서 환경지리 캡스톤 디자인을 계획을 했습니다. 환경지리학 또한 자연지리학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특히 실제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역시 이과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계획을 하면서 지난 자연지리 실습과 마찬가지로 환경지리 캡스톤 디자인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계획을 했고, 실제적으로 야외에서 조사하고 또 실내에서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시포화를 주로 프로젝트 위주 수업으로 해서 융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좀 만족했습니다. 네, 3월 달에 준비를 해서 기본 개념을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통계 분석을 익힌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1달 반 정도 수행을 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성과를 거두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설계를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작년에는 보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내용은 조금 어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도 시험으로 측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평가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수시 과제, 초정 보고서 이런 걸로 대신하게 되었고, 프로젝트 학습을 조금 더 비중을 높였습니다. LMS를 이용해서 수업 관리를 했고요. 동영상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 강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잘 맞지 않는 옷 같고, 그래서 1, 2주차까지는 학교 방침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으나 3주차 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전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꼭 동영상 강좌가 나쁜 것은 아닌 게, 프로그래밍 그 학습같이 뭔가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동영상 강좌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병행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주로 택한 방법은 줌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이었는데요. 그전까지 저는 사실 이런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해 보니까 과제물을 피드백해 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오류를 수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됐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발표나 토론, 팀 활동을 막힘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인데요. 이 과제물들은 굉장히 간단한 생태 제한도 찾아보기부터 조금 어려운 R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또는 T 검정을 통해서 통계값을 산출하는 등의 과제물을 수행하였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야외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팀 프로젝트 과제는 석호의 수질 특성 분석,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 미세먼지 농도의 지역 차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학생들과 상의하면서 이 주제를 조금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팀은 3명에서 4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고요. 팀 활동은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SNS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결과 발표 장면 중에서 인상적인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입니다. 2019년 국민 및 환경 전문가가 뽑은 최우선 환경 정책 1순위에 미세먼지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환경의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의 미세먼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세먼지를 알려드릴 리포터 석주연입니다. 지난 14일 네.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켰는데 이 학생은 다른 학생하고 좀 다르게 동영상을 준비해서 앞부분을 문제 제기 및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학생의 동영상을 잠깐 보면 이것도 제가 수업 장면을 녹화했던 건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네, 잠시만요. 조금 준비가 소홀했네요. 네, 제가 녹화한 건데 학생 말소리가 좀 작아서 키웠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산맥의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 방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법들을 사용하고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속초, 강릉, 삼척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높을 때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한 5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학생들이 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 학생들이 다 분석을 했고 뭐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인천에 미세먼지가 높은 날 5시간 뒤에는 우리 지역에도 높아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팀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뭐 막힘없이 발표할 수가 있었고요. 포스터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발표했던 조의 포스터였고 두 번째 발표조는 미세먼지와 기상현상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팀에서는 석호와 다른 담수호를 비교해서 석호의 수질 특성이 어떤지를 분석을 했고요. 개별 보고에서는 각자 서로 다른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과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제는 전부 다 팀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들이고요. 발표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저의 평가와 상대팀의 평가를 2대1로 학생의 평가를 2, 저의 평가를 1로 넣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를 그림에서 보는 방식처럼 수행을 했고요. 각각 방금 제시한 과제들은 저희가 제시했던 포시4알 역량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평가가 되면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K 양의 경우에는 보고서 평가, 팀 발표 평가, 포스터 발표, 동료 평가, 출석을 다 합하게 됐을 때 비교적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이나 뭐 내용 전무성에 있어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지만 학습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낮은 역량을 발휘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제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 4번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법을 시도한다. 나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하나의 일을 여러 각도에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과제 수행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을 격려할 수 있다. 그리고 창의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안다. 이런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습니다. 지난 자연지리 실습과 비교해 보면 앞부분의 인식이나 태도면보다는 학습 자원 조성 및 활용 능력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지리 캡스톤 디자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근데 수업을 계획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결과를 활용해서 지난 한국지정학회 학예학술대회 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자들이 다른 지정학자들도 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계셔서 뭐 이런 방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시4알 스마트 모형 교육 과정은 창의 교육 역량을 고려해서 비교적 탄탄하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었고 또 창의 교육이나 창의 교육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나 모형 만들기를 했을 때 조금 더 학습 동기가 자극되고 참여가 유도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뭐 온라인에서도 팀 프로젝트 활동이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너무 여러 가지 역량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은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너무 많다, 참여 활동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가야 되는지는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포시4알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창의교육 역량에 대한 평가 문항을 18개로 정리했고요. 전체적으로 검사 결과 사전에 비해서 사후 그 역량이 조금 더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T 검정에서도 다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포시4알 스마트 교육 과정이 창의력이나 창의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업 만족도 결과는 한 요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조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를 어떤 걸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 자연지리 조사 및 실습에서 학생들이 물수제비와 자갈의 상황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학생들의 가설은 하류로 갈수록 물수제비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류로 갈수록 돌멩이가 좀 더 동그래지고 평평해지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상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요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류로 가도 뭐 위에서 주워온 돌이나 아래에서 주워온 돌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가설과 좀 다른 결과를 냈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이 왜 실패했을까를 고민하고 학생들이 그 물수제비를 던질 때 그 촬영했던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수제비를 던질 때마다 이 떨어지는 각도가 달랐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실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창의 교육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수나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점들을 성찰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저희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물수제비 횟수와 자갈령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포시포알 스마트 교육 과정 모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시작을 했고 저의 경우에는 2019년 2학기에 합류를 해서 뭔지도 모르고 잘 이렇게 막 참여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에 인식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20개 문항을 개발했었는데 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18개로 줄였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수법 세미나나 아니면 지역 교사들을 초빙해서 연수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요. 딱 한 가지 영상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지역 형성 과정을 유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게 뭔지 맞춰주세요. 교수님, 저기 네.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네, 학습 알겠습니다. 발표가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서 좀 예.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만든 이 모형은요, 자연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선풍기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헤어 드라이기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창의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컴퓨터 교육과 학생이 또 수업을 들었던 경험을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발표를 듣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셔에 저희 학생이 이화여대 학생으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발표자는 이정희 학생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교육 사례를 발표하게 될 가톨릭관동대학교 컴퓨터교육과 1사학번 이정희입니다. 네, 발표는 서론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부터 여러 가지 사례를 토대로 개발하게 된 게임 기반 학습 학업 플랫폼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편입되고 학생들의 학습 시간 및 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코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융복합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면서 과학을 중심으로 한 스팀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도 지방은 좀 더 심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교육과 학생으로서 컴퓨터 교육과 교육 실습과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를 활동하면서 강원도 영동지방의 코딩 교육 한계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한계점을 본교 수업인 지역 융합 캡스톤 교과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지역 융합 캡스톤의 수업에서 PBL을 통해 강원도 영동지방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 강원도 영동지방 내의 많은 학교는 정보교사의 부재로 인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사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 연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육 연수에 필요한 콘텐츠를 코딩 교육의 흥미도를 유발할 수 있는 코딩 교구의 햄스터를 이용해 개발하는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해결책이 없을까 모색하던 중 에듀테크에 대한 근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 에듀테크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게임 기반의 학습 기술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학교 수업에서도 게임 기반 학습을 활용하는 비율은 52%로 크게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명륜고등학교, 주문지정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이제 지역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을 캠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를 초보자들도 접근하기 쉬운 데브 C++ 툴을 이용해 게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C 언어 코딩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C 언어로 숫자고 게임 만들기, 하이앤로우 만들기, RPG 게임 만들기 등 다양한 게임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지루한 C 언어를 학생들이 보다 재밌고 쉽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게임 유형의 플랫폼을 개발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스팀 교육과 게임을 기반으로 한 학업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학업 플랫폼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들이 창의적 사고, 체계적 추론, 그리고 협동 작업을 배우게 될 문제 해결. 두 번째, 학습자들의 연산 능력, 코딩 능력 등 통합적 사고력을 형성시키고 학습의 원리를 깨우칠 다양한 원리. 세 번째, 스팀 교육을 도입하여 실생활과 연계해 과학, 수학 이해도를 높이고 코딩을 이해하기 쉬운 블록형 코딩을 포함한 융합적 학습. 그리고 네 번째, 게임을 통해 재미를 가미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적 학습 유도에 필요한 적용한 4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사례들을 토대로 동기들과 함께 스팀 교육과 코딩 교육을 융합한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 학고를 개발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UI, UX를 간소화하였으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집을 지켜라 스토리텔링의 코딩 교육을 제작해왔습니다. 학습자들이 흥미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좀 귀여운 학습자 친화형 캐릭터도 개발했으며 학습자들 또는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쉽게끔 매뉴얼도 개발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공유 화면 중지할까요? 공유를 중지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게 저희끼리 하는 거라서 거의. 질문이 참 나오기 어렵네요. 저는 질문이 있는데 그럼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이정희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발표한 게 수업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건가요? 앞에 설명했던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고 이 프로젝트 PBL 하면서 이렇게 흥미도가 생겨서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었어요. 그거는 그 이제 사례를 수업이 발표한 끝난 후에 별도로 개발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수업을 통해서 실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한 걸로 들었는데 혹시 그런 활동이 있었나요? 수업 시간에? 네, 아까 그 중간 부분에 설명해드렸었는데 명륜고등학교랑 주문지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C 언어를 좀 게임 기반으로 좀 쉽게 이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좀 딱딱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블록형 코딩으로 쉽게 만들면은 학생들이 좀 더 재밌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이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PBL 수업을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창의교육 그 역량을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건데 이 수업과 기존 수업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수업을 통해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소감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 수업이랑 다른 거는 기존 수업은 이제 강의형 수업으로 이제 보통 교수자가 말하는 거를 듣고 이제 질문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PBL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 같은 게 공유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편하게 수업이 진행이 됐고,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저 최강희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환경지리를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걸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파트가 세계지리나 뭐 한국지리 이런 부분에서 아니 일반 사회에서 되게 한 단원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환경지리는 15시간을 넘게 할애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등학생 수업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환경지리를 제가 교사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왜 안 가르치는지 했더니 안 배웠대요. 본인도 안 배웠다. 네. 왜 안 배웠느냐?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로는 본인들이 가르칠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가 직접 그냥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제가 15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했던 것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마 본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그럼 적어도 그 분야의 용어를 찾아보고 검색을 하다 보면 해당 그 환경 지리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환경 문제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 20년 전, 60년 전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시대마다 관심이 되는 환경 지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도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사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